통찰은 관찰에서 나오고 관찰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관심이 통찰로 이어지는 곳.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하루도 바람잘 날이 없는 언더스탠딩이네요. 네. 뭐 한 번쯤은 좀 쉬운 주제로 편안하게 그냥 웃고 즐기면서 넘어가면 참 좋은데 오늘 또 굉장히 도대체 누가 섭외를 한 건지 조금 좀 괜찮다 싶으면 이렇게 또 핫 포테이토를 갖고 오시고 큰일입니다. 오늘은 네. 우리 한국인의 주식인 쌀. 쌀 문제. 쌀이 뭐가 문제 있어? 너무 많이 먹지만 않으면 되지. 많이 먹으면 살찌니까. 그게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쌀을 자급하는 나라죠. 쌀은. 그렇죠. 그런데 많은 농민들이 쌀 농사에 매달려 있고 네. 그리고 그분들의 안정적인 생계 내지는 농업 기반을 위해서 그렇죠. 특히 이제 쌀이라고 하는 작물이 다른 작물하고는 우리가 다르다고 생각하니까 정부도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지원을 합니다. 네. 문제는 그러다 보니 쌀 농사만 지으시려고 하고 그렇죠. 그로 인해서 생기는 불균형, 쌀이 너무 남아돈다. 그런 문제도 생기면서 네. 최근에는 또 쌀값이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많이 내렸죠. 그거를 어디까지 어떻게 지원을 해드려야 되는 거냐. 물론 정부가 뭐 다 사들여서 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은 또 그러면 제약이 있으니까. 파급 효과가 있죠 또. 그렇죠. 그래서 이거 쌀 문제 이거 어떡하지? 라는 게 고민인데 오늘은 쌀 문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알면 네. 벌써 해결했겠죠. 그렇죠. 오늘은 이 문제가 어떤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지에 대한 이해, 네. 그야말로 언더스탠딩을 위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쌀 문제에 관해서 이쪽으로 보면 이렇고 저쪽으로 보면 저렇고 그렇죠. 입체적인 시각을 네. 누가 해주시냐면 이주량 박사님 그리고 남재작 소장님. 네, 지난번에도 한번 나오셨었죠. 예. 두 분의 콤비. 그래서 오늘은 쌀에 대한 공부를 해보겠다 거죠. 잠시 후에 두 분 반갑게 만나보겠습니다. 네, 두 분 소개합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이주량 본부장님 그리고 한국정밀농업연구소의 남재작 소장님 두 분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이주량 박사님은 지난번에 쌀 직접 본인도 농사 짓는다고 하셨는데 농사 잘 되셨습니까? 예, 올해 작황 괜찮았습니다. 예, 어. 그리고 특별히 뭐 기후나 재해나 이런 게 없었고요. 그렇죠. 좋은 한 해였습니다. 그게 문제죠. 그러다 보니 쌀이 많이 생산된 거. 아닙니까? 보통 이제 농산물이는 수급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적정하고 안정돼야 되는 게 핵심 가치인데 많아도 문제고 적어도 모자라도 문제고. 그렇게 사실 그래서 그 생산성을 높이기만 하는 것도 음, 그 답이 아니거든요. 네. 타산업하고도 조금 차이도 있고요. 하기야. 네네. 다른 사람들은 싸게 많이 만들면 수요가 자꾸 늘어나니까 그렇죠. 괜찮은데 여기는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맞습니다. 쌀이 요즘 쌀에 대한 고민은 뭡니까, 남 박사님? 아무래도 이 작년하고 올해가 그 생산량이 괜찮았거든요. 네. 기후가 비교적 괜찮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쌀이 많이 생산되면 항상 문제가 가격이 약간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올해 들어와서는 한 20%, 25% 정도까지 평년에 비해서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가격이. 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생산비는 많이 올랐잖아요. 생산비는 한 20% 정도 올랐고 가격은 20% 이상 떨어지다 보니까 농가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소득이 작은데 네. 더 작아졌으니까 이게 정부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럽니까? 약간의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예. 뭐 이런 거에 대한 약간 논쟁들이 조금 있습니다. 쌀값이 많이 떨어진 게 문제다. 네, 네. 쌀값은 바로 얘기를 좀 들어가 볼까요? 그러니까 쌀값이 왜 이번에 너무 생산이 많이 돼서 소비가 계속 줄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근본적으로는 이제 쌀 소비가 줄고 있는 게 가장 큰 영향이고요. 예. 옛날에는 한 1년에 1인당 120kg 정도 먹던 쌀을 요즘 56kg 정도 먹고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수치가. 1년에 1.2%씩 1인당 소비량이 줄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인구 구조 변화라든가 식습관 변화 같은 영향을 미치고 있죠. 예. 그런데 논 면적도 계속 따라서 줄고 있는데 근데 이제 가끔 보면은 농사라는 게 참 어려운 게 뭐냐 하면은 풍년이 드는 해가 있잖아요. 네. 기상이 좋을 때는 한 10% 이상 생산되는 해가 있거든요. 이랬을 경우에는 특히 전년도 만약 흉년이 들었는데
원래 갑자기 풍년이 연달아 들어버렸다. 이러면 더 큰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죠. 그런 현상들이 사실은 작년하고 올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농민들도 더 크게 느끼고 있는 거죠. 사실 2019년, 20년은 농업 비교적 흉년이었거든요. 예. 2020년은 특히 54일간 장마라 그래서 굉장히 좀 큰 흉년이 왔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쌀값이 굉장히 높았고 좀 상대적으로 높았죠. 높았는데 갑자기 풍년이 들어버리니까 네. 이제 여기서 이제 뭐라 그럽니까? 수급 조절이 문제가 생겨버린 거죠. 그러게요. 어디 뭐 이미 생산된 쌀을 어디 묻어버릴 수도 없고 그렇죠. 갑자기 쌀을 더 많이 먹으라고 강요할 수도 없고 네. 이 문제를 보통은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쌀이 원래 가격을 좀 제어하기가 더 어려운 품종이에요. 어려운 작물입니까? 농산물이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산물이라는 거는 가격 탄력성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뭐 수요가 있다 해서 더 생산할 수도 없는 거고 음. 어쨌든 1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수급 변동만 생겨도 가격이 굉장히 크게 뛰고 또 크게 떨어지는 특징이 예. 있거든요. 이게 전형적인 농산물의 특징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일반 국민들이 농산물을 만약에 뉴스에서 보게 될 때는 비싸고. 항상 폭등, 그쵸. 폭락 두 단어가 있을 때만 뉴스에서 농업 얘기를 듣게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이요. 네. 근데 보통이 잘 돌아갈 때는 뉴스에서 농업 얘기를 들을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뉴스에서 농업 얘기를 많이 들었다는 얘기는 예. 뭔가 이제 문제가 있는 거다. 예, 폭등이든 폭락이든 평소에 농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는 건 아닐까 얼른 뭐 그런 거죠. 지금까지는 그러면 쌀에 이것도 되게 지금까지도 문제였을 텐데 지금도 고민이지만 과거에는 이걸 그럼 어떻게 조절해 왔어요? 제가 들은 것만 해도 뭐 직불제, 뭐 소득 보전 직불제, 뭐 시장 격리, 뭐 다양한 뭐 그런 용어들이 들리던데 그게 다 이제 쌀과 관련한 정책이죠. 그렇죠. 이게 기본적으로 아마 슬라이드를 준비해 왔는데 아, 네네. 굳이 이걸 설명해야 될까 사실 고민이 많았거든요. 마치 학교 강의처럼 생각해가지고 왜냐하면 쌀이라는 거는 네. 뭐 이게 히스토리가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역사가 있는데 그 역사를 이해하지 않고는 사실은 지금의 현상을 논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간략하게 그럼 쌀값이 어떻게 결정되어 왔는가 아, 예, 맞아요. 하나 좀 네, 짚고 그거. 넘어가면 어떨까 네, 싶습니다. 배워보죠 뭐. 이거 한번 좀 짚고 넘어가는 도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많이 지루한가 봐요. 이제 좀 최대한 짧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박사님이 그 다음에 알겠습니다. 나머지 재밌는 얘기들 웬만한 데 가서 이 얘기하면 많이 지루해야 하는 모양이죠. 모르겠어요. 아마 채널들을 많이 돌리실 것 같은 느낌 들어가지고 아. 걱정은 좀 되는데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 모여 계신 분들은 우리나라에서 매우 독특한 분들이라 뭐 저희도 여러분 아니면 뭐 어디 좀 할 데 없습니다. 여러분도 이거 궁금하면 여기 아니면 볼 데 없습니다. 어디서 해주겠습니까? 이런 걸 그렇죠. KBS에서 맞습니다. 해주겠습니까? EBS에서 해주겠습니까? 다들 독특한 분 모여 있으니까 재밌게 들으실 겁니다. 네, 근데 간략하게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쌀값이 그럼 예전에는 95년도 이전까지는 1995년 이전까지는 그 일반 가트 체제라고 얘기하잖아요. 관세무 무역협정. 네. 그 일반 무역협정이 있을 때는 가트 체제에서는 농산물이라는 거는 일반 교역 대상 품목이 아니었거든요. 상품처럼 교역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 예외적으로 인정받던 품목이었죠. 나라마다 보호무역을 통해서 대개는 자국 농산물을 자국에 소비하고 일부를 교역하고 이런 정도로 농산물을 보호되는 시장이었고요. 네. 예. 근데 95년부터 WTO 체제가 출범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부터 이제 이게 바뀌기 시작했죠. 우리나라가 WTO 체제에 가입하면서 당연히 농산물 수출국에서 농산물 시장 개방을 요구했잖아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그러다 보니까 그 농산물 시장을 대폭 개방하면서 농업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95년 네. 이후로. 95년 이후로는 예, 그 덕분에 우리나라 산업은 굉장히 크게 혜택을 받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크게 성장했고 자동차 뭐 이런 거. 자동차, 예. 반도체 같은 게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고 네. 하지만 농업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없던 상태에서 음. 시장을 개방해버리게 됐으니까 굉장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네. 그때 유일하게 그러면 유일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시장을 지킨 게 쌀 하나였습니다. 쌀은 수입 안 돼. 그렇죠. 관세화를 안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수입을 안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조건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그렇게 할 수는 없었잖아요. 뭐 다른 시장 농산물 시장을 많이 개방한 것도 있었고, 그다음 쌀에 대해서는 20만 톤까지를 10년 동안에 늘리는 협상을 받아들인 거죠. 그 대신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10년 후 2004년쯤 되면은 20만 톤을 우리가 필요하든 필요하지 않든 무조건 수입해야 된다. 무조건 수입해 와야 됩니다. 이 항을 가지고요. 그런 조건 대신에 쌀의 관세를 유예했었고요. 네. 그러고 10년마다 다시 협상을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때 한 번도 역시 당연히 이 쌀은 지켜야 된다는 정서가 굉장히 강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10년을 더 유예를 했습니다. 유예를 하는 대신 2014년까지 유예를 하는 대신에 쌀 수입량이 40만 톤까지 늘어났죠. 2014년이 그럼 되면. 수입을 아예 금지해놓고 그렇죠. 그 대신 40만 톤까지는 무조건 수입할게. 무조건 수입하기는. 수입해서 우리가 땅에다 파묻든 태우든 우리가 알아서 할게. 네, 그렇죠. 어. 그 대신에 우리 정부에서는 수입하라고는 하지 마. 아, 그 수입은 정부 허락해야만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 그렇게 시장 해왔다 이거죠. 교육 품목이 아니게 만들었죠. 그게 이제 그랬었고 또 그리고 이 뭐라 그럽니까? 이때까지는 2005년도까지인데요. 2004년도까지는 쌀값이 어떻게 결정됐냐 하면은 이게 믿을까 모르겠지만 국회에서 이렇게 의결을 해야 쌀값이 결정됐습니다. 아 그랬어요? 네, 그래서 보통 그러니까 쌀은 전매제도였거든요. 네. 수매제도에서 정부가 전부 다 무조건 수매를 해가지고 전부 다 사요? 전부 다. 네, 이거 농협을 통해 전부 다 아. 수매를 해가지고 이렇게 도매상들이나 이렇게 판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관리하는 품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러면 쌀값 자체를 정부가 결정할 거잖아요. 그럼 모든 농민은 만든 쌀을 다 정부한테 정부한테. 판다. 정부를 통해서 팔아야 됩니다. 그러니 정부가 사들이는 가격이 그게 그렇죠. 농민 입장에서는 쌀값. 그렇죠. 그게 워낙 근데 옛날에 농민 숫자가 많았으니까 네. 이거를 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 이거를 정부가 결정을 못하게 하고 국회에 의결을 하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12월쯤 되면은 국회가 쌀값 결정을 한다고 정부안을 내면은 예. 이걸 가지고 국회 산천 치고받고 하는 상황인 게 연례 행사였죠. 아, 올릴까 내릴까? 그렇죠. 그리고 그런 당연히 이거는 정책일 수밖에 없잖아요. 음. 농민단체에서는 당연히 해마다 올리자 그러고. 올리자는 어떤 그 시위가 있기 마련이고 정부에서는 왜냐하면 이게 상대적으로 쌀값이 농민들의 소득이 낮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이게 삽바싸움이라 그러면 이게 있었고, 근데 농담 삼아서 이런 얘기도 하죠. 그 당시에 이걸 바라볼 때는 농민들을 바라보면서 마치 약속 대련을 한다는 느낌 있잖아요. 아, 여당과 야당의 약속. 네. 당연히 야당은 올리자 그럴 거고 여당은 당연히 이제 낮추자 그랬죠. 억제를 하려고 그러겠죠. 뭐 이런 느낌도 그렇게 있었죠. 정했다. 네, 그래서 가격을. 그 쌀값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그냥 시장이 결정되는 게 아니었다. 그럼 정부가 비싸게 사서 싸게 팔기도 했습니까? 그게 이제 이중고가제라는 제도가 아, 그 당시에 그 당시까지 계속 유지가 됐었죠. 정부가 손해 보면서 네, 그러면서 이게 소비자 물가 영향이 크니까 예. 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쌀을 소비할 수 있었죠. 그게 이제 이 관세와 유예 조치까지 이어졌습니다. 2014년까지. 2004년도에 그게 완전히 없어졌고요. 네. 2005년도까지 완전히 없었고 이제 그때부터는 그 뭐라 그러죠? 그 2014년도에 그러니까 완전히 그리고 2015년도에 그럼 결정된 그 관세 유예 조치가 있었잖아요. 40만 톤을 수입하고 예. 1년마다 조금씩 수입금지. 높아졌죠. 예, 예. 근데 2015년도에는 이 정부에서는 다른 결정을 하게 됐죠. 왜냐하면은 다시 또 관세를 유예하게 되면은 또 다시 시장을 개방하거나 뭘 다른 조건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이거는 이제 좀 타격이 크다고 생각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관세화를 받아들였죠. 그러니까 관세를 붙이되 수입은 하자. 수입은 그 관세를 내면 수입을 할 수 할 수 있게 있게 된 거죠. 하자. 예. 네. 그때 관세가 513%로 정해졌습니다. 그 정도 붙여서 오면 우리나라에서 가격 경쟁력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죠. 없어요. 근데 국제 가격하고 차이를 한 매우. 5배 정도 차이가 나니까 네. 그 가격만큼을 관세화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관세를 내고 수입되는 쌀이 제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없을 거로 생각되고 얼추 있고요. 그러면 가격은 비슷해진다는 거죠. 국내 근데 시장은. 그렇게 비슷해지죠. 무거운 관세를 물려도 되면 진작 그렇게 무거운 관세를 물리지 왜 20만 톤씩 사왔어요? 굳이 불필요하게? 그 문제를 제가 토론하자 그러면 이 문제에 아, 대해서는 그래요? 과거가 있는 문제라서 알겠습니다. 워낙 이게 뭐냐면 쌀이라는 게 사실은 음. 그 농촌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품목이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회적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언급하기 좀 그런데요. 네.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 쌀이 단순한 농산물은 아니다. 사과나 이게 중요하지만은 이게 쌀은 약간 다른 농업에서 다른 위치를 가지는 상품인 거죠. 지금은 513% 관세가 붙고서 들어오고 있고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올수 있고 문은 열어놨고 관세가 무거우니까 들어오지는 않는 것 같고. 현실적으로는 그렇죠. 그럼 근데 뭐- 예. 제 기억에는 관세화를 하고 나서도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물량이 있어서 이거는 우리가 원조비로 쓰고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그건 못하게 되어 있고요. 그건 못하게 돼요. 40만 톤, 40.8만 톤인데 정확하게는 네. 그 양을 의무적으로 무조건 수입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도. 수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관세를 하고 있으면서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미 결정돼 버린 상황이죠. 그래서 관세화를 하면서 513% 관세 이익을 하면서 다시 교섭을 할 때 이거는 남겨놓은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한번 결정된 사항을 다시 되물릴 수 있는 어려웠던 게 김성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자가 집에 땅 많죠?
땅 없습니다. 없어요? 없습니다. 아, 농사 안 제가 지었어요? 농부의 아들이긴 하죠. 농부의 아들이긴 한데 저희가 농사를 지었던 거는 그냥 딱 두마직이라고 하죠. 시골에서 우리 가족이 먹을 만큼의 쌀만 농사를 지었던 겁니다. 남재작 박사님 농사 안 지시죠 지금? 제가 직접 하지는 않고요. 부모님이 예,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많이 지으십니까?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 중에 4명 중에 제일 많이 짓는 것 같은데요. 농사. 두마지기가 제일 많은 건가요? 지금 짓지 알겠습니다. 않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흘러 들어왔고, 네, 그래서 그러면 시장이 당연히 개방됐을 때부터 네. 이게 협정에 따라 가지고 어떤 제도를 그 시장을 조절한 음. 정책도 하나씩 없애야 됐잖아요. 예, 없애야 되면서 그래 수매 제도가 완전히 2005년도 폐지되면서 음. 시장에서 살값이 결정되게 됐거든요. 네, 정부가 다 사주는 거 없다 이제. 그렇죠. 2005년부터는. 그렇죠, 그렇죠. 예, 조금씩 줄어들어왔고 네. 2005년부터는 그 제도가 수매 제도가 완전히 사라졌죠. 정부가 수매하는 게. 그때부터는 그럼 살값을 어떻게 정리했냐면은 그 공공 비축이라 해서 비축미 있잖아요. 네.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시장에 따라서 너무 이렇게 가격이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농산물이 갑자기 떨어지고 하면은 굉장히 타격이 크니까 이걸 시장을 격려하는 정책이 2005년부터 도입된 거죠. 정부가 사들인다는 거죠. 정부가 그래서 샀어 이렇게 창고에 보관을 해서 시장에서 유통되지 않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럼 시장의 공급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다 사주는 건 아니지만 그 초과 생산되는 어느 양만큼 정도 가격이 유지될 만큼은 그렇죠. 자사주 매입하듯이 사서. 그렇죠. 이게 비축을 했다가 네, 이게 뭐 이렇게 다시 흉년이 들면 다시 팔고 값이 오르면 다시 팔고 이런 식으로 네, 이 가격 조절량으로 가지고 있었죠. 예, 이게 비축미와 별도로 이걸 가지고 시장 격리용 살이라고 이렇게 시장 격리용 살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비축이라는 비축미하고 이게 당연히 원래가 한 30만 톤, 40만 톤 되는 양하고 비축미는 진짜 비상용으로. 그렇죠. 이거는 이제 정부가 쓰는 용이 있잖아요. 군대도 쓰고 쓰니까. 군량미 같은 걸로. 네, 이걸 쓰는 용으로 항상 일정 양은 그거 재고를 말고 가지고 있고 가격 조절용으로도. 가격 조절용으로 별도로 했었죠. 그래서 그게 이제 가격 조절 가장 큰 그 메커니즘이었습니다. 네. 두 가지를 가지고 하는 게. 예, 그리고 이제 농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가지고 직불제 같은 이 WTO 협정에서 허용하는 제도를 도입했고요. 시장 가격도 유지시켜 주면서 또 돈을 줬어요? 그게 이제 직불금이죠. 원래 모든 나라 농업을 유지하는 데는 그런 식의 보조금들이 다들 활용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 선진국으로 할수 이게 더 큽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농업의 특징적인 것들이죠. 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게 이제 그러면은 2005년부터 그런 식으로 시장화가 되면서 그 두 가지를 가지고 몇 가지 조정을 했었죠. 그게 이제 지금까지 2020년도까지 왔고, 예, 그러고도 이제 우리가 예상을 못한 게 뭐냐면 쌀 수요량이 너무 빨리 죽은 거죠. 예, 이게 우리가 소득이 너무 빨리 오르면서 축산물 소비가 너무 빨리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쌀이 갑자기 줄어들면서 네, 많이 남는 문제가 생겼죠. 그러면서 그러면은 논이 그럼 왜 쌀이 많아지냐는 나중에 한번 또 이 박사님 말씀하실 텐데 그런 건 어쨌든 그런 게 있었고 그게 2020년까지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2021년부터는 무슨 제도가 도입됐냐면은 그걸 우리가 얘기할 때 보면은 이제 그 쌀 가격에 따라 가지고 변동 직불금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종전에는. 예, 그게 2005년부터 2020년까지 있었던 제도는 네, 예를 들면 쌀 가격이 어느 정도까지 변동이 생기면은 네, 예를 들면 전년도에 비해서 85% 이하로까지 떨어지면은 네, 그거의 차액만큼을 80%를 보조해 가지고 농민들이 크게 손해 보지 않도록 85%까지만 되면 그거는 그냥 15% 떨어진 거니까 그건 알아서 충격을 흡수하시고 그렇죠. 그거보다 더 떨어지면 더 떨어지면 더 떨어진 거에 80%는 정부가 돈으로 줄게. 그렇죠. 그런 식으로 약간의 공식들이 있는데 예. 이걸 통해서 농민 소득이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도록 어느 정도 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온 게 지금까지였고 예, 2021년도부터는 그럼 이 변동 직불제라는 문제들이 결정적으로는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농민들 입장에서는 그 직불금을 늘리자는 노력들이 많이 있어서 한 2조 네. 3천억 정도가 예, 직불금이 활용됐었는데 이게 뭐라 그럽니까? 이 19년 20년 동안은 흉년이 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살 가격이 높아버리고 나면 네, 직불금 집행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있는 돈을 사실 못 쓰게 되는 거죠. 그래 이걸 가지고 전부 다 공익 직불제로 돌리고 그다음에 새로운 이 다른 어떤 제도를 도입해서 농민들의 어떤 소득을 높여 이런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있었죠. 공익직불제는 뭐예요? 그 2020년부터 이렇게 해왔던 것으로서 이게 지금까지 직불제는 뭐라 그럽니까? 고정 직불금에서 예, 헥타르당 한 60만 원 정도 돈을 하고 살 가격에 따라 가지고 이제 지원하는 돈이 있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 공식에 따라 가지고. 근데 공익 직불제는 2020년부터 이제 그 논의 공익적 기능, 논이 이제 그 식량 안보라든가 자연 환경부 생태계 보장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잖아요. 농촌 경관 유지 같은 거.
이런 목적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유지하는 그 살 기반을 유지하는 목적으로 가격을 안정시키는 목적으로 지급하는 정부의 보조금을 공익직불제라 합니다. 그 옛날에 제도가 이렇게 이름을 바꾼 거죠. 요건 제가 조금 압니다. 네. 지난번에 공부를 해서.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쌀이라고 하는 작물을 재배하는 네. 농가에만 목표 가격을 정해놓고 이것보다 떨어지면 보조금을 주는 거였잖아요. 설명 주셨죠? 변동직불제라고. 그래서 그게? 예. 그때 당시에 보조금이 뭐 예를 들면 100이다. 그러면 75%가 다 쌀로 가는 거예요. 예. 이게 쌀만 있는 게 아닌데 이게 너무 이렇게 편중이 심한 거 아니냐? 예. 이러저러저러한 그 뭐랄까 문제들이 있다라고 해서 그러면 쌀이 아니라 예. 농지 그냥 농지당 얼마 이런 식으로 모든 작물에게 다 똑같이 주는 농사를 거죠. 안 지어도 혹은 밭이라도 농사를 지어야 주는 거예요. 밭이 논밭 구분 없이 모든 작물에 대해서 작물의 구분 없이 맞나요? 그렇게 주는 게 공익직불제. 면적이 그래 일정 면적 이상이면은 예. 그 1헥타르 농민은 이제 300평 이상의 땅을 가지면 농민으로 등록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1헥타르 이하의 농민들은 이제 보조금 대상이 안 됐어요. 근데 1헥타르 이하의 농민들도 이제 그걸 받을 수 있게 만들었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소농들인데 혜택이 많이 돌아가게 만들었죠. 지금까지는 면적에 대해서 주는 것들이 많았으니까. 그래서 공익직불제는 그런 거다. 그 공익직불제는 약간 그런 성격이 강했죠. 그러니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게 만드는 농촌 기반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됐던 이런 뭐 소득을 차이를 좀 농가들 간의 소득 차이를 좀 완화시킨다 그럽니까? 이런 기능을 했었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너무 쌀로만 보조금이 가게 되면 가뜩이나 쌀이 많이 남아 돌아서 문제이긴 한데 물론 쌀이 안정적으로 공급이 돼야 되는 건 맞지만 쌀 농가에 너무 보조금이 많이 가게 되면 쌀이 남아도는 문제는 계속 다들 쌀농사만 짓죠. 그렇죠. 그 문제를 조금 해결해 보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공익형 직불제인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그러면 있습니다. 공익직불제로 바뀐 다음부터는 쌀농사에 가는 보조금이 줄었습니까? 아니면 예산을 더 늘려서 다른 작물도 준 겁니까? 그 다른 작물에 준 건 아니고 농가들인데 지불을 한 거죠. 농가는 다른 작물도 쳤 테니까요. 그렇죠. 다른 작물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쌀만 주던 거를 네. 다른 작물에도 줬다면 같은 예산을 나눠줬으면 쌀이 줄었을 텐데 그렇게 쌀이 줄었습니까? 아니면 쌀 주던 건 주고 다른 작물도 주려면 예산을 늘려야 되니까 늘려서 준 겁니까? 보조금 자체가 더 늘진 않았고요. 2조 3천억이라는 게 이제 그 수준이 계속해서 이제 유지가 되어 왔었다고 보는 게 맞고요. 예. 그래서 농민들은 이 보조금 자체를 많이 늘리자 한 5조 원까지 늘리자는 주장을 계속했었고 윤석열 정부가 농업 공약 중에 하나가 이제 5조 원까지 보조금을 늘리겠다는 게 있었죠. 그래서 2조 3천억, 4천억은 공익직불제로 대부분 지불되고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보조금은 이제 이 농가별로 이렇게 면적 나눠주는 게 아니고 예. 이게 어떤 뭐 온실가스를 감축했다든가 친환경 농업을 했다든가 이런 어떤 특정 행- 목적을 달성하면. 뭐 그걸 했을 때 선택적으로 지불한다 해서 선택직불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농업 총 예산이 한 18조쯤 되는데 이게 늘어나는 건 아니고 이 안에서 이 지원되던 것들이 이제 이런 형태로 바꾸는 거죠. 그럼 변동직불제가 폐지되고 공익직불제로 바뀌고 난 다음부터는 쌀 농사 짓는 분들은 좀 덜 받으셨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걸 보셔야 될 거는 대농들이 있잖아요. 그 큰 대개는- 땅으로. 예. 예, 쌀농사 농가들이 보통 면적을 가지고 큰 농가들이 조금 많거든요. 예. 다른 농가들이 비해 가지고 이런 농가들은 예전에는 좀 많이 받았잖아요. 이런 농가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줄어들었고 예전에는 좀 뭐 한 500평, 1000평 가지고 있는 1500평 이런 농가들은 보면 예전에 대상이 아니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농가들은 이제 좀 이렇게 대상으로 포함됐죠. 그렇군요. 그래서 농촌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골고루 고령농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좀 혜택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군요. 왜 처음부터 큰 농가들만 줬어요? 정작 보조금은 작게 농사짓는 분들이 더 필요할 수 있는데. 근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지. 이분 이 박사님이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얘기가 너무 어려워져가지고 어려운 얘기죠. 일단 제가 지금 댓글을 보고 있는데요. 네. 이 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 그룹이 좀 다르네요. 저 댓글은요. 예. 어, 예, 뭐 상당히 저는 그냥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댓글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렇지 네. 않네요. 예, 네. 저희는 독특한 분들 꽤 모여 계십니다. 네, 그래서 저분들이 어디 가서 쌀 얘기로 설명을 해주십니다. 예. 저분들이 지금 언더스탠딩에서 한 7,8천 분 모여서 듣는 이유는 네네네. 어디 가서 아는 척 하시기 좋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모여 계신 건 10,000분 정도 되시지만 이분들의 여론 파급 효과는 만만치 않습니다. 저분들이 다 페이스북에 달고 인스타그램에 쓰고 뭐 블로그 쓰시고 그런 분들입니다. 어쨌든 네.
그래서 잠깐 이제 토막상식 비슷한 거 하나 하고 네. 가고 싶은데요. 그 우리나라 이제 올해 쌀 생산량이 약 380만 톤 정도 되거든요. 근데 네. 이게 쌀이 우리나라가 구조가 좋아서, 그러니까 무슨 기반이라든지 그다음에 수관리라든지 이게 좋아서 어지간해서는 풍년 흉년이 크게 나지 않아요. 네. 그 태풍이나 뭐 이런 자연 재해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그게 잘 돼 있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그런데 농산물의 수급, 특히 쌀만 하더라도 맞추기가 진짜 어려운 게, 쌀을 수확할 때 우리가 등숙기라고 하거든요. 네. 그때 해가 잘 나오면 2만 톤씩 올라가요. 하루에 반대로 하루에. 네. 반대로 비가 내리면 2만 톤씩 떨어져요. 그럼 5일 해가 났을 때와 5일 네. 비가 왔을 때 20만 톤 차이가 나거든요. 네.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아무 일이 없는 것 같더라도 쌀의 생산량은 크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렇기 날씨에 때문에 따라서. 예.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수급을 조정해 줄 수 있는 정부의 장치가 꼭 필요하다. 예. 그게 이제 그런 이유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남 소장님께서 쭉 설명해 주신 거는 결국은 이제 쌀이 정치제였다는 거죠. 예. 근데 정치제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쌀이 일단 그 동안은 많이 이제 귀했고 모자랐고, 또 일반 국민에게는 싼 가격으로 공급을 했어야 했고, 또 농민에게는 적정 소득이 갔어야 했고,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해야 될 영역이 상당히 많았던 거죠, 정치제로서. 네. 예. 근데 이 정치제였던 쌀을 이제 무역도 열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농업 구반 그 인구 구조도 바뀌어가고 하기 때문에 이걸 시장제로 바꿀 거냐 말 것이냐, 이거에 대한 판단입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거를 쌀에 가지고 있는 위상, 의미, 그다음에 농업에서의 가치, 그다음에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등을 했을 때 더 정치제로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는 거고요. 아니다. 더 이상 정부가 개입해서 예산을 통해서 수급을 조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네. 시장제로 열어야 된다라는 이 두 가지 지금 논쟁이 붙어 있는 게 현 시점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또 쌀은 쌀로만의 장목으로 봐서는 안 되고요. 쌀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논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또 타 작물들에게 어떤 영향이 가느냐까지 네.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마디로 지금의 상황은 정치제였던 쌀을, 그러니까 점점 더 이제 시장제 쪽에 가까워지고 있었는데, 네. 다시 더 강력하게 정치제로 돌릴 거냐, 아니면 시장제로 열어가는 방향을 선택할 거냐, 결국 요거에 대한 판단과 가치 충돌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아까 이제 쌀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농지와 타작물의 그 연계성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예. 예. 그거와 더해서 현 시점에서 액션을 하느냐 아니면은 이거를 뒤로 미루느냐에 대해서도 큰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프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세화를 이제 계속 이연했던 거잖아요. 네네. 미루었기 때문에 뒤에 더 큰 가치를 지불했던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러한 정책 결정과 판단, 법제화도 예. 현 시점에서 하는 것과 이걸 미루는 것은 나중에 큰 비용과 이 차이를 유발하게 되는 겁니다. 관세화를 미뤘다가 우리가 더 치른 비용은 뭐예요? 관세화를 미뤘다가는 이제 결국 이제 의무 수입량 예. MMA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40만 40만 톤이라는 점점 늘어났죠? 그러니까 예. 지금 우리나라 쌀이 400만 톤 좀 덜 나오는데 10%를 국내 상황과 상관없이 무조건 수입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전에 그렇게 판단할 때는 판단의 이유가 있었겠지만 사실 지금 격리를 45만 톤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죠. 만약 그게 없었다면 지금 문제는 훨씬 수월한 거죠. 외국산 40만 톤씩 들어오는 이것만 없었어도 그게 없었어도 지금의 상황이 훨씬 가벼운 거죠. 지금은 관세를 미루다 보니 네. 어쩔 수 없이 그것도 수입해야 되고. 네. 그래서 지금 시장 의무 매입 제도 같은 것도 지금 그것을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네. 당장의 비용보다는 미래의 비용, 그다음에 농업 전체에서의 구조 전환 문제, 예. 그다음에 한국 농업이 이제 정치제의 시간을 많이 가져왔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언제부터 이제 시장제로 전환을 할 것이냐라는 이런 큰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에 와 있는. 지금의 이슈는 시장 격리 의무화를 하냐 마냐인데 그게 어떤 이슈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 시장 격리 의무화는 예. 지금 이제 아까 그 직불부터 조금 이해가 가야 되는데요. 네네. 예. 아까 이제 고정직불제라는 거는 그 농지를 유지함으로써 생기는 그 가치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고정직불은 농지 단위로 돈을 주는 거고요.
농지를 관리해 주어서 네. 농지로 유지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농사 주민- 지어 주셔서 네, 농사 지어 주셔서 고맙습니다라는 거고 변동직불제는 거기 이제 쌀이라는 작목이 움직이는데 네. 그 쌀 가격이 떨어지면 농사를 안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85%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 음. 그거에 대해서 보전을 해주겠다, 네. 약속을 해주겠다라는 게 변동직불제인데 예. 그렇게 되면 아까 김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타작목과의 형평 문제, 대농과 소농의 형평 문제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을 하니 공익직불제라는 것으로 바꾼 겁니다. 말 그대로 공익이잖아요. 공익. 네. 예. 그렇죠. 예, 공익. 그래서 농사를 짓는 것이 단순히 생산뿐만이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공익적 기능, 다원적 기능으로 기여를 하고 있으니 네. 그거에 대해서 돈을 주겠다라는 걸로 바꾼 거고 이제 많은 유럽의 선진국들이 공익직불제로 가죠. 그래서 이제 한국도 그걸로 가고 있고요. 아까 그거는 질문이 딱 뭐였죠? 그거는 그럼 공익직불제는 벼에만 쌀에만 주는 건 아닌데.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땅에- 소농에게도 주고요. 이제 네. 공익직불제는 기본직불과 선택직불이 있는데 기본직불은 소농에도 주고 네. 면적에게도 주고 음. 그다음에 선택이라고 그래서 친환경 농업을 했는지 아, 그렇게도 친환경 주고. 축산을 했는지 그래서 이렇게 다채롭게 나가는 거죠. 또 하나는 공익직불제가 필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네. 이 농민들이 사유재산권을 제한을 받잖아요. 농지라는 거 절대 농지랑 딱 묶이면은 그렇죠. 전형이 안 됩니다. 이게 네. 이게 왜냐하면 땅이라는 거는 이게 농업이라는 게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 농민의 산업이라 생각하지만 예. 국민의 산업이잖아요. 식량 문제 이거는 국가 전체 영향을 미치니까 예. 4% 농민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 식량이라는 게 중요하니까 이걸 제한을 했잖아요. 의무적으로 하고 네. 그다음 다른 거를 전용을 함부로 못하게 하고 괜히 엄격하게 관리를 하거든요. 헌법에 못 박아놨고 그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반대 급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공익직불금제로 바뀌어서 이제는 작물 농사 지을 수 있는 모든 땅 갖고 작물 농사 짓는 분들한테는 골고루 나눠지고 있는 별 이슈는 없는 겁니까? 이제 농업인 기준이 있고 네. 농지 기준이 있는데 네. 그거에만 부합하면 알겠습니다. 조건에 부합하면 지불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하자는 이슈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네, 네. 최근에는 시장 격리 쌀에 대해서 넘쳐 나오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반드시 네. 사들이자. 그렇게 어떻게 다 사들이냐? 조금 사들이고 나머지는 시장에서 알아서 하든 뭐 그렇게 해야 이제 쌀농사 포기하는 분도 생기고 그러는 거지. 이 두 가지 나눠 있는 그런 겁니까? 설명을 좀. 이쪽부터는 예민한 주제라 가지고 이 박사님 하시기로. 잠시만요. 근데 이제 네. 사실은 왜냐하면 시장 격리제라는 게 있잖아요. 괜찮습니다. 그 언더스탠딩 직원도 뽑고 있으니까요. 하시다가 또 뭐 어떻게 되고 그러면 또 여기 와서 일도 좀 하시고 하시면 되죠. 뭘 그걸. 그 시장 이게 같은 직장에서 오래 첨예하게 하시려고. 부딪힌 게 그 사실은 이제 이게 네. 이것도 2019년 20년이 약간 문제였어요. 왜냐 그러면 이때가 흉년이 들었잖아요. 네. 그리고 2018년부터 20년까지 음.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했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쌀 수요는 줄고 논의 쌀은 계속 과잉 생산되니까 네. 논에다가 한 2~3%, 한 5% 정도만 논을 다른 작물을 재배해도 네. 수량이 그만큼 줄어들게 돼요. 공급되는 그렇죠. 양이. 예. 그러면 사실 이제 가격 조절에 들어가는 비용이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정부 입장에 여기에 지원하는 게 가격 조절에 지원하는 것보다 유리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지원 사업을 했었죠. 근데 하필이면 그때 흉년이 들었어요. 네. 흉년이 들고 나니까 이 타작물 재배, 콩이랑 이런 걸 심는 사람 입장에서는 갑자기 쌀값은 높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 작물은 상대적으로 그러면 별로 혜택을 못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이것도 그냥 쌀 심을 걸. 그렇죠. 그런 게 그리고 또 그럼 당연히 타작물을 재배하자고 농민들을 이렇게 모집을 하면 당연히 모집이 안 될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한 몇 년 하다가 이게 뭐라고 또 이렇게 또 쌀값이 높으면은 네. 다시 돌아오는 기재부에서는 또 뭐 물가 관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 이게 왜 그걸 딴 걸 심으라 해가지고 수급 조절 실패해가지고 물가를 올렸지 않느냐. 네. 자꾸 그거 하지 마라. 이걸 이렇게 해도 될 거잖아요. 예.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농업이라는 게 생산량이라는 게 해가 좀 더 나고 덜 나고에 따라서 그럴 몇십만 수 톤 있는 왔다 갔다 건데. 해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문제인 거죠. 근데 근본적으로는 그래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문제는 국내에서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네. 이렇게 타작물을 많이 재배했는데 마침 근데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면 물가가 갑자기 올라갈 겁니다. 예. 이러면 이건 누가 책임져야 되는 책임 문제가 따르고 그때 비축량을 내보고 하면서 가격을 떨어뜨리겠지만은 어쨌든 만약에 흉년이 한두 해 계속돼 버리면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예.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타작물 재배 연습이 없어져 버렸어.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풍년이 들어버렸어요. 예.
그럼 이것도 그 다음부터는 쌀값이 너무 떨어지잖아요. 그럼 왜 또 없어졌냐? 또 문제를 삼겠죠. 그렇겠죠. 이런 상황들이 돼버린 거죠. 이게. 야, 그럼 한치 앞도 못 내다보고 그런 식으로 비판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농업의 취지라는 게 있는 건데. 이게 농업의 특징인 거죠. 왜냐면 물가라는 거 그리고 또 이게 워낙 50만 농가가 쌀 농사를 짓잖아요. 네. 워낙 많은 사람들이 개입돼 있고 이게 생계 그 소득에 영향을 미치고 또 쌀이라는 품목들이 예민하잖아요. 이게 농가 뭐 소득에 정치제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네네 예. 비중이 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근본적으로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예. 고민들을 하고 있죠. 음.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보통의 많은 나라들은 그 수입을 하고 수출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균형을 맞추거든요. 네, 네. 값이 그럼 많이 생산되면 수출하고. 수출하고 또 수입하고 이러면서 균형을 맞추는 거죠.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쌀값이 좀 높다 보니까 수출을 거의 못 하거든요. 다른 쌀 수출 거래되는 쌀값과 비교해서 우리나라 쌀이 몇 배 비싸요? 보통 너댓 배 비슷하다고 얘기를 너댓 하고. 배? 예. 그러다 보니까 수출을 잘 못 하잖아요. 예. 그리고 근본적으로 남을 때는 사실은 대책이 없는 거죠. 남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갑자기 쌀 소비량을 늘린다고 해서 지금 그러니까 만성적으로 쌀이 계속 남으니까 쌀 가루를 쌀의 용도를 다양화시키자. 네네. 예. 산업화 소재로 이게 뭡니까? 가공이라든가 막걸리라든가 아니면 떡이라든가 이런 빵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 소재를 늘리기 위한 산업이 지금 현재 현 정부가 가장 집중하는 산업 방법이거든요. 근데 쌀이 비싸면 쌀 가루도 비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밀가루보다 훨씬 비싸면 똑같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뭐라 그럽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시장들이 좀 존재하니까요. 예를 들면 완벽히 대체 시장이 생기지는 않지만 건강하니까 사람들이 먹을 수 있다. 최선을 다해보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최선을 다해보는 완벽히 거죠. 대체제는 빵값도 아니지만 비싸니까 보완제가 되죠. 원재료의 가격이 이제 최종 가격에 미치는 그러겠죠.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은 예,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정도는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이 흡수를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시장 격리 의무화라는 게 그렇죠. 어떤 이슈인지를 일단 알아야 그렇죠. 그게 이제 찬성을 그때, 하든 반대를 그게 하든 그때 할 그 텐데. 2019년 20년에 이때가 이게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 그때는 이제 그럼 이런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도 없어져 버렸고 농민들이 다 반대하니까 다 반대는 아니겠죠. 어쨌든 간에 하려는 농민들이 확 줄어들어 버리니까 정부가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물가가 너무 올랐다고 또 기재부에서도 또 이렇게 반대를 했을 거고 예산 지원 안 했을 거고 여러 가지 문제 겹치면서 그게 사라져 버렸고 풍년이 들어버렸어요. 네. 그러면 갑자기 쌀값이 떨어지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걸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그러면 이 법에는 이게 뭐 지금은 뭐라 합니까 이게 시장 격리를 하게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쟁점적은 뭐냐면은 의무적으로 시장 격리를 하게 하자. 이게 이제 지금까지는 그때 쌀이 풍년이 들면 정부가 가격 조절, 가격을 좀 위로 부양시키는 목적으로 사서 쟁이는 그 그거를 시장 해왔죠. 격리가 있었어요, 과거부터. 계속 있었죠. 지금까지 그 한 10번 정도가 이제 2020년까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뭐 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15 그 뭡니까? 5년, 8년, 9년, 10년, 14년, 15, 16, 17, 21, 계속 해왔었네요. 22 이렇게 항상 남으면은 항상 시장 격리를 했었습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법의 의무 규정은 아니어도 시장 격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으니까 예. 당연히 정부 입장에 최고의 관심사는 가격을 안정시키는 거잖아요. 그 가격 일정하게 시장에도 일정한 시그널을 줘야 되거든요. 네, 네. 소비자들인데도 비싸고 사고 문제가 아니고 쌀값은 이 정도다. 예. 이 정도 품질에 이 정도 항상 이 정도 가격 공급된다는 신뢰감을 줘야 되고 근데 격리하는 양은 그때 다르네요. 당연히 생산량이 당연히 다를 생산량에 테니까. 따라서 달라지죠. 그러면 저 생산량에 따라서 다르면 격리할 때의 목표는 뭐 여기까지 가격을 맞추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적당히 그때 그때 목표는 이게 하는 겁니까? 가격적으로는 그 5% 이하 전년 원래 복잡하게는 5년 평균 이제 거기서부터는 예. 이제 이런 거죠. 쌀이 과잉 생산이 되거나 예. 초과 생산이 돼서 하여튼 쌀값이 떨어진단 말이죠. 네, 네. 떨어지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예전에는 변동직불로 85m로 떨어지면 돈으로 보상해 준다고 했잖아요. 네, 네, 예. 이제 변동직불제는 공익직불제로 옮겨갔다. 음. 변동직불제는 없다. 네. 그럼 이제 그런 방법을 쓸 수 있었고 또 하나가 이제 저렇게 시장 격리를 하는 거거든요. 시장 격리를 하는 거였는데 네. 그 시장 변동직불제는 없어졌고 시장 격리는 정부 선택이었어요. 네. 정부가 그 양과 그 금액을 그 정부가 정하는 거예요. 그때. 네네 그때 시장 상황에 맞추고 너무 많이 떨어졌다 싶으면 좀 예산 많이 상황하고 사고, 맞추고 예산 상황하고 맞추고. 예, 농민 그다음에 하고 그 상황하고 맞추고 근데 그러지 말고 네.
수요량이 3%가 늘거나 가격이 전년 대비 5% 떨어지면 네. 반드시 정부가 사라. 생산량이 3%가 늘거나 예, 가격이 5%가 떨어지면 수확기 가격이 떨어지면 언제까지 정부가 선택하지 말고 예. 반드시 사서 시장에서 격리해라. 얼만큼 사라는 겁니까? 그 양에 대해서는 양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하지는 않았고 그건 아마 네. 시행령에서 정하게 돼 네, 있을 네. 거고 음. 그렇지만은 정부가 의무 규정으로 바꾼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정부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 재량 규정으로 돼 있으니까 농민단체에서는 이걸 이제 주장을 하잖아요. 떨어지면 반드시 사라. 그 많이 사달라고 농민단체 주장을 하면 정부가 어느 정도 시기를 맞춰가지고 사죠. 그리고 구매를 해서 시장 가격을 조절하면서 근데 그건 어느 정도를 사라는 거에서 결판이 날 문제인 것 같은데 사는 거야 1톤만 사도 되죠. 그게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항상 수확기가 되면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뭐 수요량과 생산량을 이렇게 계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초과 생산분을 무조건 의무적으로 사라. 그러면 수요 공급이 맞아 떨어지니까 가격이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가 될 것 아니냐라고 하는 아이디어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겠죠. 다만 이제 그거가 가격을 항상 유지시키는 정도로 다 사들이면 돈도 많이 들지만 쌀 농사는 아무리 풍년이 들어도 이거 이하는 안 떨어지네? 라고 하는 신호를 줄 테니까 그렇죠. 그게 걱정인 건데 맞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사들이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를 사들여라고는 뜻이냐에서 그래 그건 너무 사들이라고 하는 건데 아니야 뭐 이 정도면 얼마든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네 라고 결정이 될 것 같은데 그거는 다툼의 이슈가 안 됐습니까? 지금은 디테일이 문제인 것 같은데요. 지금은 그 제도를 도입하냐 마냐를 법에 넣느냐 마느냐 단계고요. 아, 그 계산식은 네.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시행령이나 이런 데에 담기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개념적으로는 초과 생산량. 초과 생산량. 초과 생산량은 네네. 다 사들여라라고 그렇죠. 하는 게 무조건 의무예요. 초과 생산량이 나오면 정부가 다 사가라. 자동적으로. 뭐에 비한 초과입니까? 작년에 수요량 대비. 수요량 대비 초과. 그 말은 수요량을 어떻게 알아요? 그 매일 현재 시간 그거는 이제 경제연구원 같은 데서 테이블로 대충 계산이 이렇게 되니까. 갖고 있고 그건 이제 계산 시계 문제라서 이 프로님 생각하시는 것만큼 알겠습니다. 그 계산 시기 쟁점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쌀값이라고 하는 건 하한가를 만들어라는 말과 동의어로 이해하면 됩니까? 그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예. 5% 이상 가능하면 5% 떨어뜨리지 이하 5% 내에서 가격을 안정화시켜라. 아 그렇게 이렇게 하게 해라.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렇겠죠. 그러면 그 가격이 5% 정도까지 안정화될 때까지 사들이고 팔고 하면서 네. 이제 시장 가격이 이제 일정하게 비교적 일정하게 만들어 간다. 이게 이 제도의 목적인 거죠. 지금은 그 낙폭이 더 크기도 하니 지금은 이게 뭐냐니까 의무적으로 아니다. 이걸 법을 만드시는 분들은 네. 그러면 이거 언제 사들여야 돼? 사실 판단하기가 어렵거든요. 예. 농산물이라는 게 말씀드렸듯이 이게 그 통계량이 9월 16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15일 예. 기준으로 해가지고 생산량 예측을 한번 하고 10월 또한 중순 기준으로 해가지고 생산량 예측을 한번 하거든요. 네. 통계조사를 통해 가지고 그러면 대충 수요량이 얼마라는 통계가 나오면은 예. 그러면 그의 수요량이라든가 이게 전년도 생산량 같은 거 다 비교를 해가지고 초과 생산량을 이제 정부가 선제적으로 이제 매입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이거를 지금까지는 그러면 시장 가격이나 이걸 막 사실 예측하기가 어렵잖아요. 이게 통계라는 게 워낙 예측성이 좀 불확실성이 크니까 예.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는 정부가 언제 사야 되겠다 하는 게 좀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올해는 특히 가격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예를 들면 농민 입장에서는 수확기 때 그때 선제적으로 초과 생산을 다 매입했었으면 예를 들어서 가격이 이렇게 안정화됐을 거 아니냐. 근데 이게 시기를 지나다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이미 그냥 값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계속 수매를 하다 보니까 이 WTO 규정에 따라 가지고 또다시 무조건 시장 가격으로 수매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정부가 비축미를 사더라도. 네. 그러면 공매가를 정하고 공매가 이하로 방식이 뭐냐면은 공매가 이하로 낙찰 이 투차량 금액만 그 곡물만 구입하게 돼 있어요. 예. 비축미를. 그리고 농민 입장에서는 이미 떨어진 상태에서는 계속 뭐라 그럽니까? 그 떨어진 가격으로 공매가가 갈 수밖에 없잖아요. 떨어진 가격으로 공매가 되는 거죠. 그럼 시장 가격이 계속해서 낮아지게 이게 낮은 상태로 유지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나중에 수요량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의 물량이 사라지고 나면 다시 올라갈 때가 있을 수는 있죠. 예, 그렇겠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떨어진 상태에서 구매를 하니까 계속 낮은 가격이 되니까 주식으로 치면 하한가에 사지 말고 보합에다가 물량 대고 있어라. 그렇죠. 그 그렇게 말이네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수확기 때 과잉 생산되면 그때 이미 사버리고 나면은 예. 가격이 그러면 계속 유지가 될 거 아니냐. 음. 그래서 그 가격에서 만약에 계속 시장가로 계속 구매를 하게 되잖아요. 예. 이렇게 되면 계속해서 고가격이 비교적 유지가 될 거 아닙니까? 덜 떨어지고. 그래서 이런 게 좀 농민들 입장에서 많이 아쉬웠다.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아마 법에다 규정을 하자. 이런 게 이제 그 주장으로 볼 수 있죠. 뭐 제가 정확히 알겠습니다. 이해를 한 건 아니고 저도 이제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쌀값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달라는 요구가 담긴 법이네요. 그렇죠. 예.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과거처럼 정부가 그냥 쌀값 정해서 다 사들이고 농협이 알아서 팔던 그 예전 시절로 사실상 돌아가자는 의미로 이해됩니다만. 그렇게까지 이제 그렇게 확대해서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렇게 이게 왜냐면 그거는 단지 이제 뭐 농업이라는 특징들을 보면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예측 가능성이. 아,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는 토론의 여지가 있으나 그렇죠. 이 의무 시장 격리 의무화라고 하는 게 과거에 그런 방식으로 돌아가자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까? 라는 내용상으로는 같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아, 조금 다릅니다. 달라요? 조금 다릅니다. 좀 많이 다르다고 그렇게 볼수 옛날로 돌아가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까지는 네. 아니고요. 예, 네. 예전에는 이제 정부가 기본적으로 쌀을 비싸게 사주고 네, 싸게 풀어주고 풀어주고. 예, 이게 이중국가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농민에게는 소득을 보전해주고 네, 국민에게는 싸게 주식을 공급해주고 그래서 정부가 완충 역할을 그렇죠. 한 네. 거죠. 그러니까 민간 쌀과 관련해서 민간 유통 시장이 극히 제한적이었던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의 제도는 시장 격리 의무화를 하면 시장 격리 의무화를 하면 지금 이제 민간 유통 시장은 돌아가는데 그렇죠. 민간 유통 시장의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그 초과 생산분에 네. 대해서 정부가 물량을 빼버리는 거죠. 구식으로 치면 전년 가격에서 5% 하락한 가격에 네네네. 무한 매수 주문을 넣어놔라. 그렇죠. 그 말이죠. 예, 예, 예. 그러니 그게 단단한 벽으로 작용해서 그러니까 5% 하한이 벽이 돼버리는 거고. 농가의 소득 안정 내지는 그 쌀 농사의 예측 가능성 내지는 안정성을 위해서는 이 제도만 한 게 없겠네요. 이제 그게 이제 이 법을 주장이 되는 강력한 취지죠. 네, 그렇겠네요. 가장 강력한 취지가 되는 거죠. 이러면 야 이거 쌀 농사 지었다가 내년에 폭락해서 이렇게 가격 폭락하면 네. 정부가 사줘도 가격이 내려가던데 몇 년 계속 그동안 해보면 보니까 불안하다라고 하시는 걱정은 줄어드네요. 그러니까 농민 없어지네요. 입장에서는 네. 얼마를 공급하든지 간에 판로가 확보돼 있는 거죠. 그렇겠죠. 소득과. 정부가 어쨌든 사들니까. 판로와 소득이 확보돼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이제 장단점에 대해서 슬라이드를 보시고 네, 예. 네. 사실 장점만 있으면 사실 찬반이 할 이유가 없겠죠. 할 이유가 없죠. 네. 예. 근데 이제 찬성은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농민들 쌀 시장 생태계가 예측 가능해진다는 거. 예. 농민은 그래 어느 정도 생산을 하면은 어느 정도 소득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 소비자도 비슷한 어떤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는 굉장히 장점이죠. 단점은 뭐냐면은 이게 뭐라 그럽니까? 이 논에서 재배하는 그러니까 반대하는 측에서는 그럼 농민들이 쌀을 더 심을 거 아니냐 벼를. 예. 그러면 과잉 생산되면 계속해서 과잉 생산되면 수요는 계속 줄어드는데 생산량이 계속 늘어나면은 격리 물량이 계속 커질 거 아니냐. 네.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간다. 그렇죠. 그러면은 제한된 농업 예산인데 여기다가 격리하는데도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기다 과도한 예산을 들어가게 되면은 그리고 다른 작물은 안 지으니까 가격이 많이 올라가겠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럼 이게 약간 구조를 왜곡한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고 또 예. 뭐 WTO 규정에 따라서 어떠냐 이렇게 WTO 규정을 위반하는 이런 우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결정적으로 또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죠.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사실은 그 유기농 쌀이라든가 이게 쌀을 브랜드화 시켜가지고 고품질 쌀을 판매하려고 이렇게 하던 노력을 했을 노력하시는 텐데. 분들이 있었잖아요. 수출하려는 분들도 있었고 이런 분들은 그러면은 이런 분들이 자기가 농사를 짓는 거는 여러 농가의 쌀을 사올 거잖아요. 사와가지고 이렇게 판매를 하게 되는데 네. 농가들이 보면은 그 쌀 판매 가격은 정부가 우리 시장 가격하고 그보다 낮아질 수는 없잖아요. 네. 그보다 무조건 높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격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기존에 이제 그렇게
쌀의 어떤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오던 그런 노력들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질 거라 이런 우려를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다 무위로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이게 또 우려하는 사람들 중에 있는 그 양을 가지고 이걸 가격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네. 어떤 다수학 품종이 있잖아요. 한 10% 더 생산되는 품종이 네네. 있고 예. 이게 품질이 고급 미들은 좀 적게 생산되는 품종도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농민들은 어떤 선택을 할 거냐. 예를 들면은 다수학 품종을 만약에 생산하게 되면은 이거를 어떻게 제어할 방법이 없지 않나요? 이 가격대 그렇죠. 생산량이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럼 또 그거에 대안으로 가지고 그런 타작물 지원 사업이라는 거 있잖아요. 논에서 다른 작물을 재배를 지원하게 하는 네. 그런 사업을 이제 옵션으로 이거 법에다가 다시 규정을 했죠. 지금까지는 시범 사업을 해왔었거든요. 네. 법적 규정이 없이. 근데 그걸 법에 규정하면서 이거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하게 되면서 예를 들면은 논에다가 다른 걸 심는 거죠. 콩이든 밀이든 옥수수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걸 심게 함으로 해서 살 공급량 자체를 줄이면 어느 정도 해결될 거다로 이제 이 찬성하는 측에서는 이제 다시 근데 그거 한번 대안을 했다가 흉년 나는 바람에 그게 더 쌀 생산량 줄였다고 난리해서 그거 안 하기로 한 거잖아요. 그래서 흉년이 들었을 때는 사실 그게 좀 불리하게 작용을 하죠. 그렇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그럼 이런 충돌이라는 거는 미래의 쌀 시장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예. 결국은 인구 구조 변화부터 굉장히 많은 게 걸려 있잖아요. 농촌의 미래를 방향, 그리고 우리가 쌀 산업을 어떻게 끌고 나갈 거냐 하는 네. 주체들의 다양한 시각들이 있고 그리고 또 이런 또 이런 뭐 농촌을 인구를 유지시켜야 되잖아요. 쌀 농업이 어떻게 보면은 인구 유지에 농촌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그래 이런 지금 가치들이 충돌하고 있고 제가 예. 생각할 때는 그 현재와 미래가 또 충돌하고 있고 사실 이게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실 농업에 이제 그 장기적으로는 큰 영향을 미칠 거라 생각을 하죠. 그래서 아마도 그래서 아마 이 많은 국민들이 어떤 국민들이 아마 이게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네.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좀 제대로 알아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저는 조금 무식한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국제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 네. 쌀 가격은 한국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수출을 못하는 거고. 근데 정부가 나서서 쌀 가격을 이렇게 받쳐줘야 될 만큼 농가의 소득 보존이 필요한 이유는 뭔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아까 얘기했던 정치적 선택을 할 것이냐, 경제적 선택을 할 것이냐, 이제 요 분야에서 갈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시장 경리 의무화를 도입을 하면 정치제가 가지는 장점을 가지게 되지만 경제제가 가지는 단점을 가지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선택의 문제거든요.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이냐,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가장 그렇게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의 현재 환경, 그다음에 시점. 네. 이런 걸 다 고려했을 때 과연 어떤 선택이 맞겠느냐. 이전까지는 정치제로서의 장점이 훨씬 많았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예. 근데 앞으로도 정치제로 두는 게 맞겠느냐, 아니면 시장제로 둬야 되겠느냐라는 건데요. 혹시 이런 문제는 없나요? 예를 들면 사실 쌀이 필요한 건 양인 거지 농가 수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에는 그건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에는 예. 고령의 소농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소득 보전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이 농가들이 조금 뭐랄까 조금 대농이라고 하나요? 농가들의 구조 조정을 통해서 기업농으로 바꿔주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이 쌀 문제는 사실 그러니까 소득 보전 이렇게 필요 생각하셔야 없이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에게 빵이 필요한데 네. 빵이 그러면 대기업 공장 하나만 있어서 한 두어 개만 쭉 공급을 하면 되는 거냐, 네. 아니면 크고 작은 빵집이 많이 있어서 다양하고 다채로운 빵이 공급되는 게 맞는 거냐,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거든요. 농산물은 쌀이라는 하나의 단어로 표현하지만 그 빵처럼 굉장히 그 다양한 쌀 안에도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제품들이 있는 거거든요. 아마 김 기자 생각은 소농들이 네네. 경쟁력 없이 네. 그 쌀농사를 지으니까 1년 내내 열심히 지어도 소득이 먹고 살 만큼 안 나오고, 그러니 정부가 국민인데 그분들을 다른 일을 시킬 수도 없고 무시할 수는 없으니 계속 그분들 기준으로 돈을 주는 거 아니냐. 그러니 차라리 이분들은 계속 쌀농사 짓지 마시고 어디서 다른 보호 장치를 두더라도 그래서 이 농지를 기업농이 짓도록 하면 좀 더 그래서 이제 그거에 이제 포션이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포션이. 예.
그러니까 20 정도의 대농이 80%의 생산량을 감당하고 그다음에 20% 정도의 소농이 80% 정도의 다양성을 감당하고 이제 이게 참 안정적인 구조인 거죠.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 있나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논의가 되면 자꾸 대농 얘기를 하게 되죠. 대농 얘기를. 그럼 사실 그거는 빵집이 하나만 있자라는 거랑 비슷한 얘기가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건강한 논의가 되려면 대농이 물량의 80%를 공급하고 소농이 다양성의 80%를 공급하도록 제도가 마련이 돼야 좋은 거죠. 그렇게 되면 소농도 경제적으로 설 수 있습니다. 쌀 말고 다른 걸 하니까. 아니요, 쌀을 하더라도 예. 고금리 프리미엄 시장을 갈 수 있는 거죠. 그거 할 수 있으면 소농 아니지 않나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럼 지금은 왜 그걸 못 하세요? 프리미엄미를? 지금도 프리미엄미가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하는 분들이 있고 뭐 다른 가격보다 4배, 5배 받는 쌀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동안은 이제 정부 통제하에서 쌀의 스펙트럼이 좁았다면 이제 쌀 농가들도 기업 마인드도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수출하는 농가도 생기는데 이제 그런 농가들이 이렇게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을 해주게 되면 경쟁할 수가 없죠. 시장 가격이 왜곡돼 버리니까. 시장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그러니까 품질이 낮은 쌀도 수매를 다 해줘 버리니까 정부가 사줘서 격리해줘 버리니까. 근데 그건 정부가 사는 거지 내 거는 어차피 프리미엄 쌀이니까 소비자가 살 텐데 네네. 시장 가격이 매우 낮으면 이 프리미엄 쌀은 왜 보통 가격보다 3배나 비싸? 그럼에도 하겠지만 높으면 2배밖에 안 비싸니까 이게 더 잘 팔릴 텐데. 그러니까 이제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도전하고 해야 될 이유가 많이 사라지죠. 그건 그렇겠죠. 예, 편리하게 제일 무난한 거 생산해서 시장에 팔든 정부에 팔든 네.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그것이 많이 사라질 거고요. 기본소득제 같은 거네요. 예, 그런 형태이 되네요. 기본소득을 300만 원씩 나눠주면 그리고 열심히 이제, 일할까? 이제 예, 이런 고민이네요. 뭐 안정화가 되고 이런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미 쌀농사는 편의성과 경제성에서 압도적이거든요. 예. 편의성은 완전히 압도적이고 농사 경제성도 짓기 쉽다는 거죠? 네네네. 예. 경제성도 큰 돈을 벌 수는 없지만 안정적인 소득이 되고 또 이제 예측 가능한 거죠. 네. 예측 가능한 거죠. 그럼 농민 입장에서는 쌀을 남던 모자라든 재배하고 싶은 유혹이 크게 빠지게 되죠. 네. 그러면 이제 다른 종목으로 전환한다든지 아니면 뭐 고금리를 생산한다든지 네. 이런 혁신의 노력이 크게 저하받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쌀이 부족하거나 그다음에 쌀값이 지나치게 뭐 왔다 갔다 한다면 이런 선택이 가능하지만 네. 이제 우리가 지금 쌀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쌀보다는 타작목을 육성해야 되는 시기고 그리고 그 다른 쪽에 소득을 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조금 판단해 볼 여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해외 사례인데 해외 정부들이 이렇게 생산된 것들을 전량 매입, 의무 매입해 주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태국 정부도 2011년, 12년 그때 쌀을 이렇게 의무 매입을 했었고요. 유럽은 그보다 훨씬 전인 1980년에 버터든 쇠고기나 이런 기초농산물들을 다 사줬어요, 남으면. 네. 일본도 역시 70년대에 그랬었고요. 근데 그랬을 때 정부 개입이 뭐 예측 가능하지만 네. 예. 정부 개입이 부작용이 더 많은 걸로 다 끝나버렸죠. 그러면 이렇게 쌀값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정책을 펴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인 건가요? 예를 들면 동남아 국가들은 대부분 쌀농사를 많이 짓잖아요. 제가 어디 인도네시아를 갔더니 여기서는 추수를 하고 여기서는 그러니까 그 모내기를 나라들하고 그러던데. 우리가 좀 다른 거는 네. 그 나라들은 수출의 팔로가 있는 거죠. 수출의 팔로가. 그러니까 쌀은 밀콩 옥수수보다 지역적으로 적은 나라들이 하거든요. 근데 쌀을 제일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인도, 태국, 베트남, 예. 파키스탄 이런 순서대로 하거든요. 그래서 자국 내 생산 물량을 자국 내에서 조정 안 해도 돼요. 수출 시장으로 나갈 수가 있다고요. 그렇지. 예, 근데 한국은 이미 농지 가격이 반도체 수매 정부가 안 하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한국은 이미 농지 가격이 높아서 그런 나라하고 가격 경쟁이 안 돼서 수출이 가격으로는 안 되고 품질로 나가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상황이 좀 종합적으로 고려가 좀 돼야 됩니다. 들어보니까 저는
의무적으로 그렇게 다 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다 장단점이 있는데 시장 경제를 의무화하면 단점은 말씀하신 대로 다들 쌀농사만 지으려고 하다 보니 심지어는 김상훈 기자도 이제 언더스탠딩 되게 힘들어하거든요. 힘들잖아요. 힘들죠. 집에 예를 들면 농지도 두마지기나 있고 그러면 이 친구도 한번 내려가서 쌀농사 지을 겁니다. 아, 뭐 귀농이 제 꿈이긴 합니다. 예. 아니 안정적이니까 언더스탠딩 월급보다 안정적이잖아요. 제가 봐도 안정적이니까 쌀농사는 짓진 않아요. 뭐 몇 번 해도 힘들면 쌀농사 지을 거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더 늘어나는 게 수출도 안 되면 이 걱정을 해결할 방법은 없는 것 같다. 만약에 했다가 이런 부작용이 눈에 보이는데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점점 더 많은 수매를 해줘야 되고 그렇다고 누구 것만 해줄 수는 없고 그럼 다 농사지으러 내려가고 물량이 커지면 근데 다만 또 이걸 안 하면 쌀 가격이 왔다 갔다 하고 불안하고 그러면 쌀 농사 안 짓는 분들이 못 짓는 분들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지금은 100명의 농가가 쌀 농사 짓다가 야 이거 쌀 의무 격리화도 안 하고 자꾸 풍년이고 쌀값 떨어지고 해서 안 되겠다라고 해서 그게 80명, 70명, 60명으로 줄어들다 보면 어느 순간 쌀 생산량이 귀해질 거잖아요. 그럼 그 시점이 오면 그때 남은 60명은 충분히 쌀 농사로 먹고 살 수도 있고 소득 보전도 되고 정부도 개입 안 해도 되니까 우리가 원하는 순간이 오는데 즉 시장 격리 의무화를 안 하면 근데 하면 이거 끝까지 가면 아비규환일 것 같은데 제 가정이 틀린 게 혹시 있습니까? 즉 어느 쪽이든 불편할 수는 있으나 시장 격리를 의무화해서 다 정부가 사들이는 걸로 하면 미래가 암담한데 안 사들이면 지금부터 불안해하는 농민들은 일부 있겠으나 조금씩 그런 분들이 줄어들고 이분들은 뭐 정말 어려운 분이라면 우리나라 사회 안전망이 있으니까 해드리고 농민이 줄어들면 그때부터는 쌀 소비와 생산이 균형이 맞아서 이런 고민 안 해도 될 텐데 왜 이쪽으로 안 가고 미래가 아비규환으로 생각되는 그쪽으로 가자고 하죠? 라는 질문을 하면 제가 들을 답변이 있습니까 혹시? 그러니까 이제 이거의 필요성을 더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이 사업만 이것만 하지 말고 이거에 대한 보완책으로 타작물 재배 지원도 네. 열심히 하면 그런 아비규환 상황으로 가지 않을 거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서 네네. 타작물 지원 사업만 해도 네. 만약 그게 효과가 있다면 다 타작물로 갈 거고 그럼 의무 격리 안 해도 쌀은 줄어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대안이라면 그것만 하면 되지. 왜 부작용이 예상되는 그걸 하면서 이 부작용은 그걸로 풀겠다고 하느냐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네. 또 남 소장님이 시원하게 설명해 주실 겁니다. 제가 조금 경험적으로 네. 시골 제 고맙습니다. 고향을 바라보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사실 그런 게 있어요. 타작물 재배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농촌에서 농사 짓는 사람이 건장한 사람들일 때나 그게 가능한 거지. 시골은 진짜 정말 거의 80대 이상이 뭐 10년 전에 비해서 제가 알기로 한 2배 정도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고령 농가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에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네. 할 마음도 없어요. 하시기도 어렵겠죠. 하시기도 어렵죠. 당연하죠. 그래서 지금까지 지어왔던 쌀농사를 편하게 짓는 게 훨씬 더 나아진데 그분들 소득이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분들이 쌀을 농사를 지으면 이 쌀은 남고 이 쌀은 남으면 정부가 사들여야 되고 네. 근데 이건 수출도 안 되고 계속 남을 테니까 파묻어 버려야 되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농민이 열심히 그렇게 해서 이것밖에 대안이 없는 농민이 만들어내는 쌀을 결국은 정부가 사서 버리느니 그냥 그 돈을 그분께 드리면 되잖아요. 사서 버리질 않습니다. 그럼 남는 쌀을 어디다 씁니까? 팔기는 팔아요. 싸게 뭐 예를 들면 다양한 용처에 뭐 예를 들면 급식소라든지 제가 알기로는 가공용으로도 네. 팔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사료용으로도 갈 수 있게 그렇죠. 열려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는 그거 뭐 안 좋은 거죠. 되게 그렇죠, 사서 안 좋은 집에 거긴 팔고 하죠. 하니까. 식용으로 만들어서 한 거고. 근데 방금 김상훈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이 이론적으로는 적합해 보이나 네. 사실 쌀이 가지고 있는 편의성, 농사를 짓는 데의 편의성, 그리고 타작물은 소득은 좀 높긴 하거든요. 근데 훨씬 힘들거든요. 그리고 그때 가져야 되는 불확실성, 그렇겠죠. 그죠? 이런 것들을 다 테이크하려면 타작물 재배 지원에서 아주 강력한 인센티브가 나가야지
그렇지 않고는 쌀의 유혹을 이겨내기 쉽지 않을 겁니다. 괜히 이런 얘기. 채팅창에서 2% 밥 주지 말라고 저놈의 자식 저 쌀을 한 열흘을 아마 안 먹어봐야 잘못했다고 할 거라고. 에이 진짜 그런 의견도 있다고요. 저도 뭐 이게 참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어떤 이 공론의 장에서 사실 논의를 하기가 이 쌀이라는 게 말씀하셨듯이 이게 국민인데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잖아요. 정서적으로든 농촌에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라고 참 이렇게 의견을 내기가 참 어려운 문제다 우리 있는 데는. 그러다 보니까 공개적으로 사실 의견이 잘 나오기 어렵죠. 그래서 이 문제를 그 이프로님 말씀처럼 사실은 장점만 있는 제도가 있어야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거 최악의 어떻게 보면 시나리오죠. 그런 시나리오가 사실 그런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려하는 쪽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여당에서 반대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여당에서는 거부권까지 쓰겠다고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쨌든간에 이게 저는 여기까지 와서 이건 긍정적인 면을 굳이 보자 치면은 어쨌든간에 정치적으로 책임 있는 주체들이 다들 이렇게 여당이든 야당이든 야당은 최소한 노력을 했고 그다음에 여당에서는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를 확실하게 표현했고 또 올해는 비축미 45만 톤, 그다음 경림이 45만 톤, 90만 톤까지 격리를 해가지고 굉장히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내년 예산을 보니까 또 전략작물 직불제 해가지고 예산을 크게 늘렸더라고요. 한 700억 되는 걸 한 1,700억 정도까지 늘렸고 또 사작물 지원 사업도 따서 예산을 포함하고 하면서 아직 예산이 통과되지는 않았는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선제적으로 굉장히 그런 액션들이 만약에 다 현실화되고 이런 논의가 있다 치면 어느 정도 타협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남 소장님 의견 어느 쪽인지 알고 농민도 국민인데 경쟁력 떨어진다고 해서 그렇게 자꾸 내몰면 되느냐. 우리 조선소도 적자지만 나라에서 산업은행이 떠안고 하는 이유가 다 같은 이유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다 동의가 되는데 어려운 농민들 농사 짓게 하고 그로 인해서 쌀 만들어진 거 이걸 가지고 또 사들이고 버리고 이러지 말고 그냥 주면 된다는 어려운 쌀이 너무 싸거나 가격이 폭락하거나 해서 이거 가지고 농사 짓고 우리 수지 안 맞는다고 하면 그분들이 도시에서 다른 직장을 가질 수 있지만 못 갖는다고 하면 그분께 우리나라가 존재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가 있으니까 그걸로 지원하는 게 효율적이거나 충분하지 않습니까? 왜 그분들을 굳이 결국 나라 돈으로 먹여 살릴 건데 애써 농사를 짓게 만듭니까라는 거. 도움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파인애플 하나라도 생기면 좋겠으나 그게 아니라 남는 쌀을 만드시잖아요, 계속. 이게 농업이라는 건 사실 그렇잖아요. 농업이라는 건 농민들은 사실 땅이 있으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거동을 못할 때까지 농지를 놀리는 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단순한 어떤 경제적 이유 가지고 설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논의라는 거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저는 5년이나 10년 정도 우리가 지금 갈등이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는 어차피 인구 구조가 바뀌면서 그리고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가 이게 귀농 인구가 많잖아요. 또 이게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가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소농들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조금만 더 비효율적이든 어쨌든 조금만 더 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인데 굳이 그렇죠. 왜 마지막에 야박하게 하냐. 그런 노력들을 저는 예를 들어서 쌀 재배 면적이 예를 들면 농가가 너무 소농들이 많다 보니까 그 재배 비용이 비쌀 수밖에 없고 상대적으로 기대 수익이 높을 수밖에 없고 단위 면적에 비하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그 농작업 단위를 키워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요즘은 드론으로 농약을 치거나 큰 농기가 다니면은 사실 소농들이 이게 농사를 짓기는 어렵게 되어 있거든요. 다들 이렇게 외부 서비스를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 자체가 바뀌는 지점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몇 년간의 지점을 어떻게 넘어갈 거냐. 저는 법제화하는 것도 말씀처럼 이프로님 말씀처럼 단점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법이랑 한번 결정돼 버리고 나면 이게 바뀌기 어려운 문제들이 또 있고 그래서 어떤 시그널이라는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줄 거냐. 그리고 정부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이런 구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관여를 해야 되거든요. 스마트 농업으로 바꾸면서 이렇게 작업 영농 단위를 농가 단위는 못 키우더라도 영농 단위를 바꾸면서 생산비 자체를 낮추는 노력, 품질을 고급화시키는 노력, 수출하려는 노력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이 동시에 다
진행되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농민단체에서도 좀 아쉬운 건 뭐냐면은 분명히 구조 조정기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5년 후 10년 문제 어떻게 할 거냐. 계속해서 귀농귀촌을 받아가지고 농업을 유지할 수 있느냐 우리가. 근본적으로 그런 변해야 될 시점에 대해서 이런 고민 함께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데 그렇지만 예. 이런저런 노력들이 동시에 다 돼야 되는 문제지 그거는 한 가지 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매우 우리나라의 매우 고령층, 뭐 60대, 70대, 80대 이런 분들이 계속 농촌에서만 사셨던 분들이고 그분들이 세상 떠나시면 많이 해결될 문제인데 굳이 왜 네네. 야박하게 하냐는 말은 동의가 되려고 말씀도 하네요. 하고 답도 하셨는데 예. 결국은 세대 교체가 자연스럽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경제 정책을 뭐 복지 정책이나 네. 소득 지원 정책으로 가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부분인데 그러니까 기다리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대신에 그거에 반하는 반대의 정책을 피면 안 되는 거죠. 시간을 기다리는 동안 그거와 반대되는 김상훈 기자도 짐 싸고 농촌 내려가도록 만들지는 말아야 된다. 또는 뭐 자기가 죽기 직전까지 농지를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그런 정책을 피면 안 되는 거죠. 저는 내려가도 되죠. 젊은 방향성이 맞아야 돼요. 지금 있는 분들이야 농사 짓도록 안정적인 거 도와주는 게 필요한데 네, 네. 더 쌀농사를 유도하는 정책으로는 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게 이제 장기적으로 맞는 방향성인 거죠. 가장 나쁜 거는 그러니까 그 뭡니까 농지가 계속해서 잘게 이렇게 농민들인데 50만 명이 사실 쌀 농사 짓는 분이 너무 많은 건 사실이잖아요. 네. 경작 규모가 너무 작은 건 사실이고 이게 사실 여러 가지 어떤 뭐 효율성을 높이는 데 굉장히 좀 문제가 있긴 사실이거든요. 네. 그럼 인구 구조에 따라서 이 어떤 모든 농업은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어느 정도 규모화돼가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정부 직불제 같은 이런 제도들이 그거를 방해하는 면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하면 또 별로 농업계에서는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렇지만 쌀 산업을 언제까지나 말씀처럼 이렇게 네. 정부 지원만 가지고 끌고 갈 수 없는 건 맞죠. 그래서 그러면 언제쯤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렇게 전환이 일어나게 만들 거냐 그런 시기를 어떻게 준비할 거냐 하는 이런 문제들도 함께 논의됐으면 좋겠다. 현재 농업을 어떻게 유지하는가도 당연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채팅창에서는 이미 많은 걸 이해하시는 분들의 답변들이 많네요. 그러니까 보조금 주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왜 100% 보조금을 줘서 모럴 해저들을 유도하냐 그거를 막자는 그렇죠. 얘기다라는 말도 맞고 2%는 내일부터 쌀 주지 말고 빵만 먹여야 된다. 그래야 정신을 차리지. 저는 진짜 문제가 많다는 다수의 분들이 계시네요. 아니 저는 그분들이 양파나 다른 거 하면 우리 식량 자금 못 하니까 좋은데 결국 버리는 쌀만 만드니까 그런 겁니다. 같이 나눠 먹읍시다. 저도. 근데 항상 더 좋긴 한데. 와서 느끼는 건 이프로님께서 의도적으로 이제 반대편에서 우리 난감한 질문을 계속 하셔가지고 나올 때마다 사실 겁이 굉장히 좀 많이 나거든요. 그렇진 그런가요? 왜 지금 그런 거 대신 하라고 좀 나와 있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하고 농민 아들입니다. 이러고 앉아 있냐고요? 왜? 저도 대표가 보내서 왔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쌀 산업은 정말 농업에 중요하다. 네. 어쨌든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예. 이게 좀 좋은 해결책을 찾아갈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이런 언더스탠딩이 좀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오늘은 이런저런 차원에서의 시각은 다 보여드렸고 의견도 다 말씀드렸으니까 각자 이 문제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시는 데는 꽤 도움이 되셨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도 두 분이나 나와서 웬만하면 한 분이 다 해소하시는데 여기는 좀 그러네요. 두 분이 나오셔도 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두 분 또 중요한 이슈 있을 때 저희가 자리 청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량 박사님, 남재작 박사님이었고요.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 최근 중국은 지난 10년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중국 정부. 그들의 계획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중국의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만든 언더스탠딩 특강 시리즈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의 강연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